분유 있나요? 애기 분유요. 이 돈으로 우유를 사야 해요. 평생 모은 낡은 가방 속 쌈짓돈을 털어 낯선 아기를 살려낸 노숙자 무택.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린 이 작은 생명이 훗날 아빠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유능한 숫자 도사가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철제 셔터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찬바람은 폐지 더미를 뒤흔들며 낡은 신문지와 박스 조각들을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시장 뒤편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마저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강무택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한때는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무택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경매장으로 달려가던 성실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떠났고 외상값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빈 통장과 빚더미뿐이었죠. 집도 가게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는 차마 이 비참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떠났고 무택은 홀로 거리에 남았습니다. 무택은 낡은 군용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오늘 모은 폐지값으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무택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깡통 구르는 소리도 아니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었죠. 무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폐지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들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택은 숨을 멈췄습니다. 담요를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새빨갛게 얼굴이 상기된 채 작은 주먹을 쥐고 있는 아기였죠. 추위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추운 겨울밤에 아기를 버린 걸까요? 아기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작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무택은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꽉 끌어안았죠. 아기는 무택의 품 안에서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무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 알지만 주머니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기는 시설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무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지만 무택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픈 거겠죠. 이 작은 생명은 지금 당장 따뜻한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무택은 결심했습니다. 폐지더미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죽은 친구가 남긴 유품이었죠.
그 안에는 쌈짓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돈이었는데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택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시장 입구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택은 숨을 헐떡이며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유 있나요? 아기 분유요. 무택의 다급한 목소리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가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택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기 분유는 없고요. 액상 우유는 있는데. 그거요. 그거 주세요. 무택은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 계산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유를 건넸고 무택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에 우유를 묻혀 아기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했지만 곧 우유 맛을 느끼곤 작은 입을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자신의 손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무택은 시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록 허름하고 좁았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무택은 그곳에 낡은 이불을 깔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꼭 담은 입술, 가만히 숨 쉬는 모습.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이 작은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게 내 이름이다. 건우야. 무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무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를 계속 확인하며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길 기도했습니다. 찬바람이 창고 틈으로 들이닥쳤지만 무택의 가슴속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숙자였지만 이제 무택에겐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회가 흘렀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발견된 그 작은 아기는 이제 9살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건우는 무택의 손을 잡고 매일 시장 골목을 누볐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동안 건우는 시장 상인들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했죠. 건우야, 오늘도 왔구나.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우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까만 눈동자 안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주머니, 오늘 고등어 25마리 들어왔죠? 어제보다 3마리 적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는 가게 앞을 지나가며 잠깐 고등어를 쳐다봤을 뿐인데 정확한 수량을 맞췄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고등어를 세어봤습니다. 어머, 정말 25마리네. 넌 어떻게 한눈에 알아? 건우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글자를 읽듯이 건우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달 장부가 안 맞는단다. 분명히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건우는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월 2일 김치 10통, 7월 3일 나물 15봉지. 건우의 눈이 빠르게 장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7월 15일자. 된장찌개 20통 팔았다고 적으셨는데 금액은 19통값만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우리 가게 구원자구나. 그날부터 건우의 소문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잡한 장부를 단번에 정리하는 아이, 한 번 보고도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는 아이. 사람들은 건우를 숫자 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능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우를 불렀습니다. 건우야, 내일 상추를 많이 떼올까 말까 고민이야.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많이 떼왔다가 남으면 손해잖아. 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비 오는 날엔 사람들이 삼겹살 많이 사러 와요. 그럼 상추도 많이 팔릴 거예요. 평소보다 2배 더 떼오세요. 아주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건우의 말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비가 내렸고 시장엔 삼겹살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상추는 금방 동이 났고 아주머니는 건우에게 군고구마를 한 봉지 안겨줬습니다. 너 정말 귀신이야, 귀신. 무택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이 오히려 건우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세상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늘 가혹했으니까요. 아빠, 오늘 700원 벌었어요. 건우가 손에 쥔 동전들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심부름 대가로 준 돈이었죠. 무택은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건우 대단하다. 이 돈으로 저녁 먹자. 하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 돈으로 공책 사도 돼요? 뭔가 적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는 문구점에서 산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택이 슬쩍 들여다보니 거기엔 시장의 물건값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우야, 이게 뭐니? 시장에서 물건값이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비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마다 다 다르게 변해요. 그걸 적어두면 내일 뭐가 잘 팔릴지 알 수 있어요. 건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무택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나 똑똑하죠? 건우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무택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건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지. 그날 밤 건우는 공책에 숫자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등어값, 배추값, 계란값. 날씨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했죠.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보물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택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건우의 재능이 언젠가 이 아이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길 무택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건우가 적어둔 공책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물건값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난한 부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무택이 이상함을 느낀 건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이 되면 건우는 낡은 달력 뒷면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건우가 그리는 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과 선들이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은 뒤 점들을 찍고 그 점들을 이었습니다. 마치 심전도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선들이 달력 뒷면을 가득 메웠죠. 무택은 건우의 어깨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건우야, 이게 뭐니? 숫자예요. 건우는 연필을 쥔 채 대답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달력에 고정되어 있었죠. 작은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3만 5천, 9만 8천, 20만 3천.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 무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숫자인데? 그냥요. 머릿속에 있는 숫자요. 건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무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건우는 달력 뒷면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택은 깜짝 놀라 뒤따라 나갔습니다. 건우는 시장 뒤편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건우야, 어디 가니? 무택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죠. 무택은 불안한 마음에 건우를 따라갔습니다. 건우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가로등 아래 벤치에 올려놓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자는 건우에게 다가와 달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무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건우에게 건네려 하자 무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무택이 나서자 남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우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건우야, 저 사람은 누구니? 뭘 주고받는 거야? 무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남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무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우를 집으로 데려온 무택은 아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건우야, 솔직하게 말해봐. 저 사람이 누구니? 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무택은 한숨을 쉬며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모르는 어른한테 이상한 걸 받으면 안 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건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무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택이 건우의 재능을 이용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누군가가 밤에 두 사람이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저 노숙자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나 봐. 가엾은 것. 저런 아빠를 만나서.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무택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무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진실을 모르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폐지를 주었습니다. 건우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귀여운 숫자 도사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아이로 보였죠. 상인들은 건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야, 너 괜찮니? 혹시 아빠한테 억지로 뭐 시키는 거 아니니?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죠. 건우는 그런 시선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건우는 여전히 달력 뒷면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무택은 건우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이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우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무언가를 쫓는 듯한 눈빛이었죠. 건우야, 내가 그리는 게 도대체 뭐니? 아빠한테 말해줄 수 없니? 무택이 애절하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엉터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뭐? 숫자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숫자를 볼 수 있어요. 건우의 말은 무택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건우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무택은 건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건우야,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건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무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부자를 감싸는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장 형사가 시장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49살의 베테랑 형사는 회색 코트를 입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때때로 상인들에게 말을 걸었죠. 건우라는 아이 아시죠?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 가엾은 것. 저런 아빠를 만나서 말이에요. 밤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돈봉투도 주고받고요. 장 형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반찬 가게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 아이 참 똑똑한데 말이야. 근데 그 노숙자가 아이를 뭔가에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던데. 장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택과 건우의 거처를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뒤편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장 형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무택은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칠어진 손, 허름한 옷차림. 장 형사의 눈엔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강무택 씨 맞으십니까? 장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네네. 무슨 일이시죠? 건우라는 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제 아들입니다. 무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 형사는 무택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드님의 출생신고는 하셨습니까? 무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건우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호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 게다가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과 접선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택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건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우를 어떻게 키우게 됐습니까? 친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무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9년 전 폐지더미에서 아이를 주었다고 말하면 그럼 자신은 유괴범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버려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키웠다는 죄가 되는 건 아닐까요? 무택의 침묵이 길어지자 장 형사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장 형사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아동 학대 및 착취 혐의 피의자 확보했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무택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순찰차가 도착했고 무택은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무택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건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호시설로 임시 보호조치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장 형사의 말에 무택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건우와 떨어진다는 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건우가 텅 빈 창고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시장 사람들은 무택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이를 이용해서 나쁜 짓 한 거야. 저런 인간이 아이를 키웠다니. 끔찍해. 무택은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갔습니다. 건우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 건우가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웃었던 그 골목이요. 무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장 형사는 무택을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건우가 그린 달력 뒷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도표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장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건우가 그린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본인 아들이 밤마다 그리는 걸 모른다? 이걸 가지고 수상한 사람들과 만났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무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말 몰랐으니까요. 건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무택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아이의 재능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이나 사기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택이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장 형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무택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증명하시죠. 건우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출생신고는 왜 안 했는지, 친부모는 누군지 모두 밝히세요. 무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건우를 영영 잃을 것 같았습니다. 건우가 버려진 아이였다는 걸 알면 건우를 자신에게서 빼앗을 게 분명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유치장으로 가시죠. 장 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죠. 경찰관이 무택의 팔을 잡아 유치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쇠창살 안에 갇힌 무택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건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건우는 어디 있을까요?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까요? 아빠를 찾고 있진 않을까요? 무택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9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아동보호시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최도연, 현대성 그룹의 회장이었죠. 반백의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시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설 원장이 황급히 나와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의 방문은 사전에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유력 재벌가의 실종된 조카를 찾았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요. 건우라는 아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우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건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왜 자신을 여기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었죠. 건우야. 최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선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반가움 같기도 하고 안도감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너를 찾느라 9년이 걸렸구나. 내가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란다. 최 회장의 말에 건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택 아빠였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따로 있어요. 건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과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라.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야. 너는 내 친형의 아들, 나의 조카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얼굴엔 자신과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이었죠. 아니에요. 이건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은 무릎을 꿇고 건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9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넌 실종됐고 우리 가족은 미치도록 너를 찾았단다.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원장과 경찰이 모두 최 회장의 편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었고 법적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무택 아빠는요? 무택 아빠는 어떻게 돼요? 건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유괴한 범인이야. 경찰이 조사 중이고 곧 처벌받을 거다. 아니에요. 무택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건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건우는 뿌리치려 했지만 9살 아이의 힘으론 역부족이었죠. 검은 승용차에 태워진 건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을 지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시장 골목의 낡은 창고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건우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이 화려한 집이
무택 아빠와 함께했던 작은 창고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건우는 어쩔 수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부드러운 카펫. 모든 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최 회장이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건우가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차갑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엔 서재가 있었습니다. 책장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큰 책상 위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건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주마. 최 회장이 서류 뭉치를 건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장부와는 달랐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이 장부들을 정리해라. 빈틈이 있는지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 찾아내라. 건우는 장부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숫자들에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거짓말의 냄새, 나쁜 욕심의 냄새였죠.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나쁜 숫자예요.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택권은 없어. 내가 만약 거부한다면 저 위에서 폐지나 줍던 그 남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다. 내가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건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택 아빠를 지키려면 이 나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이러세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 재능을 가족을 위해 써야지. 어서 시작해. 최 회장은 서재 문을 나가며 철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건우는 지하 서재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건우는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짓으로 부풀려진 숫자들, 감춰진 돈의 흐름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집었습니다. 무택 아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나쁜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울면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지하, 차가운 철문 너머에서 9살 아이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무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건우 생각뿐이었죠. 건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무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유치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택은 눈을 떴습니다. 장 형사가 철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무택 씨, 면회 나오세요. 무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된 무택은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 장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건우는요? 건우는 괜찮습니까? 무택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장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건우는 현대성 그룹 최도연 회장에게 인계됐습니다. 뭐라고요? 무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우는 최 회장의 친조카가 맞습니다. 9년 전 실종된 아이였어요. 무택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건우가 재벌가의 아이였다니요. 그럼 자신은 정말 유괴범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건우를 유괴한 게 아닙니다. 9년 전 겨울 시장 폐지 더미에서 아이를 발견했어요. 담요에 쌓여 버려진 채로요. 무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장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발견했다고요? 그럼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면 아이를 시설로 보낼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무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장 형사는 무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무택 씨, 그럼 증거가 있습니까? 건우를 발견했을 때 뭔가 남은 게 없습니까? 무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9년 전 그날 밤 건우를 감싸고 있던 담요 속에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USB가 있습니다. USB요? 네. 건우를 발견했을 때 담요 속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장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USB라니 그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USB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장 뒤편 창고 제 가방 안에 있습니다. 낡은 군용 가방이요. 장 형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 형사가 다시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USB가 들어 있었죠. 이게 맞습니까? 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형사는 USB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면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깨끗이 닦아내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대성이라는 회사 로고였습니다. 현대성 그룹. 장 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재벌가의 아이가 폐지 더미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그것도 회사 로고가 새겨진 USB와 함께요. 강무택 씨, 혹시 건우가 밤마다 그렸던 도표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우가 그린 숫자들은 자신에겐 너무 복잡했습니다. 형사님, 제 생각엔요. 무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건우가 그린 숫자들이 그냥 낙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시장 물건값의 흐름을 읽었어요. 날씨와 계절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죠. 그런 아이가 밤마다 그린 도표라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군요. 장 형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건우가 그린 도표들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죠. 강무택 씨,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건우의 도표와 이 USB, 그리고 9년 전 실종 사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무택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장 형사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형사님, 건우 좀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장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형사는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9년 전 재벌가 장남 실종 사건. 당시 담당 형사였던 자신은 그 사건을 풀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USB라는 증거가 있었고 건우가 그린 도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우라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죠. 장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복잡한 암호였습니다. 장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무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우가 그린 도표들이 이 암호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요. 장 형사는 증거 봉투에서 건우가 그린 달력 뒷면들을 꺼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과 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 형사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건우의 도표를 분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앞줄에 자리 잡았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대성 그룹 회장의 조카 찾기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무택이 앉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떨리는 손.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택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피고인 강무택은 9년 전 실종된 피해자를 불법으로 양육하며 아동의 재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자신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형의 아들입니다. 9년 전 실종된 제 조카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방청석 한 구석에서 그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 형사였습니다. 장 형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USB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암호를 풀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성 그룹의 비자금 내역이었죠. 재판장님, 증인 한 명을 더 신청하고 싶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택의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건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 긴장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건우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무택을 바라봤습니다. 무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건우야,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말에 건우는 작은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택 아빠는 제 아빠예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증인은 최도연 회장의 조카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증인을 유괴한 범인이 아닙니까?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무택 아빠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구해줬다니 무슨 뜻입니까?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종이었죠. 저는 숫자를 볼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숫자와 진짜 숫자를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건우는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지하 서재에 가뒀어요. 건우의 작은 손가락이 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기록이에요. 건우가 내민 종이엔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의 모니터에 그 내용이 크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숫자들은 9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사라진 날부터요. 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회사 돈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 USB에 담았죠. 근데 그걸 알게 된 저 사람이, 건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진짜 아빠를 없앴어요. 그리고 저를 폐지 더미에 버렸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9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강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그렸던 도표, 그건 아빠를 괴롭히는 도박 차트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의 비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한 거예요. 장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USB는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 안에는 9년 전 현대성 그룹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USB를 받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들,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자금들, 그리고 증인 건우가 그린 도표와 이 USB 자료를 대조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장 형사의 말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건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무택 아빠와 시장에서 살면서 물건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어요. 그 방법으로 돈의 흐름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숨긴 거짓 숫자를 찾아낼 수 있었죠. 최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무택은 아이를 유괴한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범인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구한 은인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도 무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도현, 당신이 친형을 배신하고 조카를 버린 겁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법정은 진실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건우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법정을 울렸습니다. 진실은 숫자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요. 거짓말은 숫자 속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9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떤 어른의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최 회장을 쫓아다녔고 경찰은 그를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무택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무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건우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법은 자신을 무죄라 했지만 건우에겐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무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건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로 있는 힘껏 뛰어왔죠. 무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무택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을 파고들며 꽉 껴안았습니다. 무택도 건우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건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무택의 목소리는 흐느껴 떨렸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잘못 없어요. 아빠는 나를 구해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서로의 품에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강무택 씨,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택은 건우를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성 그룹 측에서 건우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건우는 최 씨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도 상당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무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우는 재벌가의 아이였고 자신은 그저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건우를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최 씨 가문의 친척들이 될 겁니다. 물론 강무택 씨께도 면회권과 함께 상당한 보상금이. 싫어요.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무택의 품에서 벗어나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무택 아빠랑 살 거예요. 재벌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택을 바라봤습니다. 무택은 건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건우야, 너한테는 더 나은 삶이 있어. 좋은 학교에 가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아빠와 박수 줍던 시절이 더 행복해요. 건우가 무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화려한 저택보다 우리 창고가 좋아요. 비싼 음식보다 아빠랑 나눠 먹던 붕어빵이 더 맛있어요. 무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건우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붕어빵 먹고 같이 폐지 줍고 같이 웃었던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야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마음까지 강제할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우의 법적 보호자를 무택으로 지정하되 최 씨 가문의 상속권은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건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 판결이었습니다. 무택과 건우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허름했지만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다. 건우가 환하게 웃으며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택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이불, 낡은 가방, 그리고 건우가 숫자를 그리던 달력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 반찬 가게 할아버지, 야채 가게 아주머니. 모두 미안한 표정으로 무택을 바라봤습니다. 무택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무거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건우 학교 보내고 밥 사 먹고 해. 받아. 무택은 손사래를 쳤지만 상인들은 억지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무택은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무택과 건우는 시장 어기 붕어빵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2개 샀습니다. 하나는 무택이, 하나는 건우가 받아들었죠. 아빠 역시 이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건우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무택도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화려한 케이크보다 비싼 과자보다 이 붕어빵이 1000배 만배 더 맛있었습니다. 건우야, 앞으로도 아빠랑 같이 살아줄 거지? 당연하죠.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2사람은 붕어빵을 먹으며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은 삼엄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최도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푹 늙어 보였습니다. 반백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최도현, 9년 전 당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복원한 장부들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형은 회사 돈의 흐름을 알아챘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해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 증거를 USB에 담아 감사원에 제출하려 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만났습니다.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 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조사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의 고백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조카는요? 왜 아이까지 죽이려 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최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를 죽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폐지 더미에 버렸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키워주길 바랐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검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최 회장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현대성 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죠. 회계장부, 컴퓨터, 서류들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직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건우가 정리한 장부대로입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돈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수사관이 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9살 아이가 정리한 숫자들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대단하군요. 회계사들도 못 찾아낸 빈틈을 모두 찾아냈어요. 수사관의 감탄에 검사도 동의했습니다. 건우의 재능은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 뒤 최 회장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뉴스마다 현대성 그룹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 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죠. 현대성 그룹 최도연 회장, 친형 살해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최 회장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재벌 회장의 비참한 최후였죠. 한편 시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무택을 둘러싸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택 씨,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무택은 손을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건우랑 잘 살면 되죠. 반찬 가게 할아버지가 무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택 씨야말로 진짜 영웅이야. 재벌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욕심 안 부리고 정직하게 키웠잖아. 야채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돈 많은 숙부보다 가난한 아저씨가 훨씬 더 훌륭한 아버지예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무택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9년 동안 이 시장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때론 비웃음을 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무택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무택 씨, 이제 폐지 줍지 마요. 우리가 일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요. 상인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무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건우를 키우고 싶어요. 무택의 대답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무택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건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시장 골목을 뛰어오는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대요. 건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무택은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건우 최고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록 허름한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엔 시장 상인들이 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경제학자 될래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돈으로 거짓말 못하게 할 거예요. 건우의 말에 무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건우라면 할 수 있어. 아빠가 옆에서 응원할게. 그날 밤 뉴스에서는 현대성 그룹의 해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대한 유통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창고에서는 가난한 부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숫자 앞에서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빛을 찾았습니다. 무택과 건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세상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하나 생긴 거였죠. 공정거래 상담소. 깔끔한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책상 뒤에는 60이 넘은 무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아저씨, 대형마트가 우리 가게 앞에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젊은 상인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택은 온화하게 웃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당신 가게의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무택은 상인과 함께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10년 전 건우에게서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읽고 빈틈을 찾아내는 법이요. 무택은 이제 그 방법으로 어려운 상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팔 수 있는 최저가가 이 정도예요. 마트보다 100원만 비싸니 신선도와 친절함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무택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소를 찾아온 상인들은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죠. 무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무택은 흐뭇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건우를 키웠고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20 가까이 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건우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대학생다웠죠. 손에는 책 여러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점심 가져왔어요. 건우가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무택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건우, 고맙다.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경제학 수업에서 제 논문이 소개됐어요. 건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문대 경제학과에 다니는 건우는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자금 추적과 회계 투명성에 관한 연구였죠. 학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역시 우리 건우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무택이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이젠 건우가 무택보다 키가 컸습니다. 무택은 웃으며 건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국제학회에 초청받았어요. 기업 비리 추적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래요. 오, 정말? 우리 건우가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구나. 건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빠, 저는 숫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이 숫자로 거짓말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무택은 건우를 바라보며 뭉클해졌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발견한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무택은 건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두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상인들이 준 반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죠. 식사를 마친 뒤 건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최 씨 가문 상속 문제가 드디어 정리됐대요. 무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건우가 상속받은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건우는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건우의 말에 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사람들이 상담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택의 환갑잔치였거든요. 상인들은 돈을 모아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무택 씨, 환갑 축하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반찬 가게 할아버지는 음식을 가득 담아왔고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전 이 시장 폐지 더미에서 건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잃고 절망했었죠. 하지만 건우를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무택 씨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시장을 지켜주는 사람이죠. 상인회장이 무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택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저 건우랑 행복하게 산 것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어려워도 따뜻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잔치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우는 무택 옆에 앉아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무택과 건우는 시장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붕어빵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2개 주세요. 건우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을 하나씩 받아들었죠.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두 사람은 붕어빵을 베어 물며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죠? 건우가 물었습니다. 무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어려웠지만 따뜻했던 19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숫자를 통해 길을 찾았고 사랑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무택과 건우는 붕어빵을 먹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그들의 집으로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